응급 상황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예. 알러지 같은 거 잘 우리가 테이킹 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때 기록 잘 해놓으시고요. 우리가 수술방 같은 경우에는 약이 들어가는 시간마다도 기록을 합니다. 언제 미다졸람이 들어갔다, 리도카인이 들어갔다, 그런 것도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위험 환자군, 우리가 오늘 CPR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저 카디오베스큐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나중에 보게 될 거고, 수면 할 때는 신장 질환이 꽤 중요합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러지는 히스토리 테이킹 잘 해야 되고요. 네. 치과내 응급 상황, 저희 병원이 이제 이렇게 하죠. 수납하고 수술실에서 대기하다가 이게 진행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는 IV 라인부터 국소 마취까지가 가장 이러한 응급 상황이 일어나기 좋은 그런 시간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쓰러지거나 이런 거는 대기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잃고 쓰러지는 거죠. 아래 보시면은 덥고 갑갑하다, 뭐 느낌이 안 좋다 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쓰러지면은 의식을 잃으면 혀가 뒤로 처집니다. 그래서 다리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리고 벨트 같은 거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혈액이 잘 돌도록. 혀가 뒤로 처지기 때문에 환자가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턱을 들어주시고 고개를 이렇게 젖혀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일직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혈액 내에 CO2가 늘어나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호흡을 빨리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그러면 사람이 막 빠르게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혈액이 알칼리화되고 그러면 손이 저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정시켜줘야 되고요. 환자들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세더티브 드럭, 뭐 이렇게 수면제나 진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미다졸람 같은 거 해서 해주시면 좋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과하게 나간 이산화탄소를 다시 우리가 흡입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높은 공기를 우리가 다시 들여 마실 수 있도록 미국 외국에서 이제 조기봉투 쓰니까 이런 거 하는 거고, 우리는 비닐봉지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법,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걸 우리가 불안이라고 그러고요. 공포는 뭐 날카로운 걸 본다거나 무서운 동물을 본다거나 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무서움을 느끼는 걸 우리가 공포라고 합니다. 진정법의 종류에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얕은 진정, 의식화 진정입니다. 근데 환자가 조금만 깊이 자도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고 저기 자발적 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숨을 못 쉬게 되죠. 산소 포화가 계속 떨어지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고통스러운 자극을 줍니다. 마취를 하는 거죠. 그럼 깨세요. 네. 그렇게 된 거고, 너무 계속 잘 된다 그러면은 푸르마 젤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 기량제라고 하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잘 준비를 했다는 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혈압 반드시 재서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체중도 재죠. 그리고 초기에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수면제죠. 미다졸람이 수면제인데요. 예. 가장 우리가 하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을 씁니다. 예. 미다졸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할 때 아프지 않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리도카인은 주사 통증이 상당히 심한 약입니다. 주사액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파하시죠. 하지만 미다졸람은 주사할 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혈관으로 들어가도 전혀 환자분 그런 거 못 느끼시죠. 약 넣어놓고 한 2, 3분 되면은 잘 주무시는 분들은 코 골고 주무시는데요. 예. 그리고 넣을 때마다 점점 누적 효과가 일어납니다. 용량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50kg 환자 정도면은 2.5mg 정도 넣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0kg 정도면 3.5mg 넣으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원장님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mm에서 4mm 정도 넣고 하면은 저희 병원 환자분들 잘 주무세요. 일반적으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주무시고요. 10mm 정도 이상은 쓰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주무셔서 우리가 시술이 어렵거나 그러시면은 푸르마젤린 한 1mm에서 2mm 정도 쓰시면은 잘 사실 수 있습니다. 70kg 정도 나가는 환자분한테 약 3.5mm 넣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잘 주무셨고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코 골고 주무시면 입을 안 벌리고 힘들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악 다 박리할 때까지는 합니다. 뭐 불편해도 입 안 벌려도 상관없으니까요. 뭐 많이 하고요. 상악 박리할 때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입 벌려야 될 때는 환자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요거 한 1mm 정도 넣으면 그때부터 좀 말을 듣기 시작하시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수술 어떻게 하고 이제 하악 들어가기 전에는 1mm 더 드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악하실 때쯤에 그냥 많이 익숙해지셔서 아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미사졸람을 다 하고 프루마젤린을 수술 중에 좀 깨운다 싶으면은 가장 힘든 건 이제 환자분이 쉬마렵다 많이 그러세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원장님도 좀 쉬고 뭐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장실을 갈 정도로 환자분이 플루마젤린으로 깨도 돌아오시면 다시 주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게 완전히 깨워주질 않습니다. 다시 환자가 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완전히 깨웠다고 생각할 때 환자가 다 깼구나 하고 집에 보내거나 뭐 무리한 시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깨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깨우는 약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에 나오죠. 재진정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잠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상담하시다 보면 우리가 또 환자분들한테 설명하시다 보면 멀리서 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차를 타고 다시 운전하고 가시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뭐 자가 운전으로 퇴원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요. 다음날 전화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예, 리도카인 톡시시티 그 독성에 대해서만 잠깐 적어봤습니다. 리도카인을 많이 넣게 되면 환자분 어떤 약이든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약은 구역질이에요. 이렇게 리도카인 많이 쓰면 환자분이 구역질한다 그러면 시술 멈추셔야 되고 잠깐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19를 불러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박한 게 제가 방금 수술하고도 도대체 리도카인을 얼마나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쓰고 왔는데 이게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쓰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예. 80kg가 되는 환자도 15개밖에 못 쓴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로 상악 풀 수술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 왜소하고 작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상악 다 마취하고 기다렸다 하악 마취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러지에 대한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부의 병변을 가장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호흡이 멎는 거. 피부만 붓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있는 기도도 붓기 때문에 숨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테이킹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피부 정도 부은 거는 우리가 상악동 수술하면 안티히스타민 처방하니까요. 그런 거 집에 가셔서 드시면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이제 호흡이 좀 안 좋다거나 그렇게 해서 쓰러지시게 되면 에피네프린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 되고 좌측 하단에 보면은 에피네프린 저희가 쓰는 게 1대 1000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를 오른쪽 위에 네모칸 보시면 아시겠지만 0.5mg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 1mm의 반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주사기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1mm만 딱 가지고 있는 주사기 가지고 거기다 채워 넣은 다음에 반 넣으시면 됩니다. 허벅지 옆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CPR 그거 할 때 쓰러진 환자한테 에피네프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의 10배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이따가 또 보시면 알겠고요. 예. 예, 기도폐쇄에 가장 저희 치과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물 삼켰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 빼고는 진정법 때문에 이렇게 혀가 처지는 거, 의식이 없어 혀가 처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원인 중에서 저희가 스웰링 제일 먼저 앞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알러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이물, 저희 삼킨 거, 포린바디,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이제 의식을 잃어가지고 혀가 뒤로 처질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들으셨죠? 이렇게 고개에 이렇게 젖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민방위 훈련 같은 데 보면 다 배우는 건데요. 예. 배에 있는데 상복부를 자기 몸쪽에 끌어올리면 막혀 있는 거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뭐 치과에서 하기는 수술 중에 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고요. 예방법 보시면은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석션 막 하지 말고 구역질 나지 않도록 살살 하자. 모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물었을 때 삼키려고 그러면 옆으로 눕히시는 거고요. 혈압이 높을 때 쓰기 좋은 게 세데이션입니다. 우리가 환자분 선생님들 가끔 오셔가지고 혈압 높은데 미다졸람 써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경우 많은데요. 혈압이 높으면 쓰는 게 미다졸람이에요. 수술하실 때 혈압 높다 그러면은 미다졸람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 높다 그런 환자들 있으면은 마취할 때 국소 마취하실 때 에피네프린 들어있으니까 상악을 나눠서 한다든지 조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혈압이 낮았을 때는 혈압이 낮으면 이제 환자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거로 저희가 혈압이 낮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트렌델렌버그라고 해서 배우는데 치과에서 하기 좋은 위치죠. 이렇게 다리 올려주시고 상악 수술할 때처럼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머리 쪽으로 전체적인 혈액이 가니까요. 혈압이 낮아서 환자가 막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걸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장 안에 혈액이 잘 돌지 않을 때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았을 때 느끼는 통증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그럽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아실 텐데요. 우리가 아저씨들 운동하다 갑자기 너무 많이 뛰면 힘들다고 하면서 막 쓰러지시는 경우 있죠. 그런 게 이제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통증이 감소한다라는 걸 이제 대학 가면 처음부터 배우는데 한 번도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환자가 심장을 불편하다고 쓰러지면은 그냥 앰뷸런스 부르는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이제 협심증에 대한 건데 우리가 안정된 협심증 그리고 언스테이블한 안정되지 않은 협심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환자가 협심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좀 안정돼 보이네, 이 사람은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안자이나랑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는 아예 다른 병이에요. 환자가 오셔가지고 제가 협심증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괜찮아 보이네 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과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경우가 우리가 당뇨에서 1형, 2형 하는 것처럼 다른 이유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협심증이다, 이 사람 괜찮아 보이네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스테이블 안자이나는 뭐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협심증이 있다고 그런 환자한테는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심장이 잘 일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 CPR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고 그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CPR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어 ABC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턱 들어주는 거, 기도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으로 인공호흡 해주는 거, 그리고 서큘레이션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PR이라고 하죠. 심장이 뛰지 않고 그리고 숨을 충분히 쉴 수 없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CPR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병원마다 빨간 거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사용해서 우리가 사람의 회복을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우리가 이렇게 펌핑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CPR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장이 멈추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적혀 있는 시간 테이블이고요. 10분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분 내에 119가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심장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그런 텀이 다 2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4번, 5번 하기 전에 119가 도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조직으로 산소를 보내는 겁니다. 인공호흡을 해서 혈액에다 산소를 채워 넣은 다음에 흉부 압박을 해서 혈액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뇌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일단은 119에 먼저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119에 전화를 걸고 환자가 이상하다고 막 해서 깨워 본 다음에 안 일어난다 싶으면은 원장님들께서 여기 CPR이에요 말씀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그걸 들은 사람은 반드시 핸드폰으로 119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당황한 상태에서는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119를 걸어 놓으면 계속 어떻게 하시라고 알려줍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핸드폰 119 한 다음에 그 스피커폰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체 없이 흉부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저걸 하는데 흉부 압박을 계속 해야 돼요. 아주 잠깐 동안 제세동기를 연결하고 충격을 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확실히 정신을 잃은 건지 해보는 거죠. 일단은 환자를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평한데 눕혀야지 우리가 심장 마사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환자 쓰러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실에서 쓰러진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눕혀놓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덴탈 체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
만약에 우리 병원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리고 제가 타임테이블 보여드렸지만 10분 정도에 이게 게임이 끝나는 일입니다. 이게 오래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는 게 좋아요. 예. 원장님들 하던 일 다 놓고 오시는 거고, 팀장님들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데스크에 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119가 오면은 15층까지, 13층까지 언제 올라오겠어요? 그 엘리베이터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흉부 압박인데요.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누르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만져보시면 흉골이 있어요. 이 갈비뼈가 다 붙어 있는 건데요. 갈비뼈가 이렇게 눌러지면서 심장을 마사지하는 거, 심장을 짜내는 거, 그걸 흉부 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골을 누르면은 갈비뼈가 눌러 앉으면서 심장에 있는 피를 짜준다. 이게 흉부 압박의 원리인데 엄청 빨리 해야 되고요. 1분에 120회 하려면 엄청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5cm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5cm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대로 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가면 막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근데 갈비뼈 부러져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구조호흡에 대한 게 이제 만약에 수술 중에 이런 일이 나면은 인공호흡 안 하셔도 됩니다. 입안에 피가 난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공호흡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그 엠부 가지고 있으니까 엠부로 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엠부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공호흡 하라고 배웠다라고 해서 인공호흡 하시는 거 아니고요. 환자가 입안에 피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6초에 한 번 정도면은 흉부압박 20번 할 때마다 엠부 한 번씩 짜주면 되거든요. 흉골 아래를 눌러주는 거고 팔꿈치를 반드시 피면서 하셔야 돼요. 환자가 누워있을 때 수직으로 하고 팔꿈치 피면서 팔 운동하는 거 아니시고요. 여러분 이거 고관절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팔 운동 아니고 코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엄청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힘든 거고요. 예. 과연 덴탈 체어에서 가능할 것인가? 요렇게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논문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던데요. 우리 스툴 있잖아요. 그거를 요 등에다가 넣어놓고 위에 올라가서 하시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백레스트를 요 의자로 고정한 다음에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겠어요. 네. 인공호흡 방법 있습니다. 환자 코 막고 해야 되고요. 우리 뭐 대기실에서 쓰러지면 할 수 있죠. 인공호흡 하는 건데 수술방에서 절개한 이후에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코를 막은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턱은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뭐 기도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그런 거 머릿속에 넣고 하기 어렵고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엠부 쓸 때는 코까지 완전히 막은 다음에 혼자 할 때는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2개의 손가락으로 위에를 걸고 3개로 턱 아래를 쥔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2명이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완전히 쥐어주고 한 사람은 짜기만 합니다. 저 엠부백을 짜주기만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6초에 한 번씩 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20번 한 다음에 한 번씩 짜주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가 쓰러졌다, 이 사람이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순간에 흉부압박부터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환자 깨서 안 일어난 다음에 흉부압박부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제세동기 가져와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세동기가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쇼크를 줘야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다 평가해주고 하게 됩니다. 여기 충격 필요 리듬이 있는가라고 해서 기계가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전기 충격 주자마자 또 바로 이 환자가 괜찮아졌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고요. 흉부 압박 하시는 거고요. 한번 한 다음에 계속 같은 걸 반복하게 됩니다. 제세동기에서 이 사람은요 지금 이거를 할 때가 아닌데요 라고 알려줄 경우에는 물론 계속 그 흉부 압박을 해야 되고 에피네프린을 준비해서 투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셨다시피 한 앰플에 반을 투여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투여할 때는 그거를 희석해서 1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알러지일 때는 반을 넣지만 이 경우에는 희석한 거를 한 통을 다 넣게 돼요. 1mg을 다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넣자마자 또 심폐소생술 하고요. AED로 검사하고 해도 된다 그러면은 전기 충격 주고 계속 돌아가면 됩니다.
요거 전기 충격 한 3번 돌아가기 전까지는 응급구조사들이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도 저희가 원활하게 그걸 될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로 우리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지시하는 사람 없어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제세동기의 원리는 우리가 막 전류가 엉망이 됐을 때 전기 충격을 밖에서 외부에서 줌으로써 전기 신호를 끊어버리고 심장을 다시 처음부터 뛰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제세동기의 원리입니다. 일단 전원을 켜고요. 이거 뚜껑 열어보시면 다 한 번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원을 켜고 패드를 환자의 몸에 부착합니다. 그 전에 이게 뭐 다른 거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깨끗이 환자 몸 닦은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패드의 위치도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쇄골 하방에 넣고 그리고 이쪽 심장 측면에 이쪽에 붙여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있는 쪽이 측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연결하면은 이런 거 다 기계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기계가 다 준비를 해주는데 기계가 켰는데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세동기도 검사해 주셔야 됩니다. 제세동기를 써도 되는지, 전기 충격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기계가 분석해 주게 되고요. 그동안에 환자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충격을 줘도 좋다라고 하면 모두 떨어진 다음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 샥 버튼을 누르고요. 샥을 준 다음에는 바로 또 흉부 압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2분 후에 다시 한번 흉부 압박 2분 한 다음에 그 중간에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으시면은 다시 한번 제세동기 하고요. 제세동기 했는데 이 사람은 전기 충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컴프레션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투여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세동기를 실행하게 합니다. 분석해 주는 거죠. 계속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고요. 제세동기가 이번에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에피네프린 주고 이렇게 컴프레션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세동기를 연결했을 때 제세동기에서 이번에는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 충격 준 다음에 이 전에 있던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단해도 되는 경우가 적혀 있는데요. 흉부 압박을 중지해도 되는 경우는 제세동기 붙일 때 그때 잠깐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환자가 괜찮아지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119가 데려갈 때 그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우리도 맨정신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칩니다. 이거 누르는 거 2분 동안 하려면 240번 정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원장님이 와셔서 하셔야 되거나 그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 걸 빌려와서 이렇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건데요. 내가 힘들면 안 하는 게 길거리에나 이런 데서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다른 원장님이 와서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다른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 정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힘드시면 다른 사람이 가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적어놔 본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담당 원장님께서 큰 소리로 해주시는 거고요. 외쳐서 이게 CPR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수술할 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는 먼저 이제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컴프레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 가져와서 백레스트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CPR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분께서는 그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제세동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다른 원장님이 오실 텐데 다른 원장님께서는 이제 스피커폰으로 119에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CPR을 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한 사람은 호흡을 짜줘야 되기 때문에 엠브백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이 하긴 좀 어렵고 술자가 아닌 다른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든 게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팀장님들이 IV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적혀 있는데요. 가능하신 분 누구라도 있으면은 IV 라인을 잡아주셔야지 우리가 에피네프린도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V 라인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약물들 준비하고요. 2분마다 뭘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스탑워치, 핸드폰 가져와서
2분이란 시간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숫자가 힘들어지면 다른 원장님으로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쉬지 않고 컴프레션을 한다. 옆에 있는 어시스트 의자를 대줘야지만 백레스트가 흔들리지 않아서 충분하게 눌러줄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119에 전화 걸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지시를 들으면서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발표를 마쳤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